75.9%. 59년도 시설 부문 4,361만 달러 22%, 원자재 부문 16,468만 달러 78%.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무렵의 미국 원조가 우리가 요망하는 공업 생산시설에 대하여 얼마나 인색하고 되려 원하지도 않는 소비재 분야에만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년에 원조를 시작하여 동 54년까지의 2년간 초보 단계에서 이 기구가 제공하여 준 8,800만 달러까지를 합한 전기 59년까지의 7년간에 있어서 한국의 공업화를 위한 시설 부문 원조가 불과 20에서 40% 내외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이외에도 이러한 편중 경향은 55년의 47%에서 59년의 22%로 더욱 격감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며, 원조를 가운데 두고 양국 간의 견해가 그만큼 날이 갈수록 멀어져 갔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시설 부문 원조마저도 총액 38,308만 달러 중 철도를 중심한 교통 부문의 17,662만 달러에 비하면 광업, 전력, 제조, 가공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공업 부문은 11,076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고, 이 두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9,570만 달러가 농업 및 자연자원과 보건위생 부문에 쓰여졌다. 이 가운데 특히 우리의 입장으로 가장 절실히 요청하여 마지 않는 제조, 가공업 분야는 겨우 5,733만 달러로서 미국으로서는 정반대로 전혀 경시한 것이었다. 원자재 부문에 있어서는 5개년간의 총액 89,097만 달러 중에서 소맥, 대맥, 원당, 원면을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이 21,411만 달러이고, 석유, 유연탄 등을 내용으로 연료가 11,396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적 입장으로 볼 때 이같이 방대한 잉여 농산물, 휘발유 등속의 도입이 우리의 농촌과 도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가에 유념하면서 이 같은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다시 별항에서 논급하기로 하고, 이 원조 문제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재건을 주목적으로 한 ICA 이외에도 우리는 몇 개의 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은 바 있다. 즉, 미국의 점령지역 행정구제계획과 경제협조처, 미 공법 등에 의한 원조활동 이외에 국제연합기구로서 국제연합구호기구 및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등이 그것이다. 이 중 미국의 점령지역 행정구제계획에 의한 원조사업은 45년 미군의 남한 진주 이래 49년 말까지의 5개년간에 5억 달러의 예산으로 경제 원조와는 상관없이 순전하게 구호 물자 제공으로 해방 수습 구호 자금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그 후 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조처 ECA의 활동이 49년에 시작을 보았으나 잉년 50년에 발생한 6.25 동란으로 인하여 이 기구는 53년까지의 기간 중에 불과 1,915만 달러를, 그것도 전란의 격동 속에 이렇다 할 소득 없이 소위 낭비성 원조에 그치고 말았다.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이 창설되어 한국의 경제 재건을 기도하였으나 자금의 부족, 운영기구의 불합리 등의 사정으로 하여 단지 12,160만 달러, 그건 역시 지극히 산만하게 제공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ICA 이외의 한국 관계 원조 기구들이 제공한 각종 원조는 그것이 한국의 경제 재건이란 가치와 지상 과제와는 달리 거의 전부가 해방과 미군 진주를 전후한 혼란기의 수습과 6.25 동란의 극복을 위한 전제 수습 자금으로 사실상 전용됨으로써 한국 경제의 향상이나 개발은 염두에조차 없이 순전히 소비재로, 즉 순소비성 원조에 그친 것이다.
53년 ICA를 통하여 미국은 단독 원조에 나섰다. 동년 12월 한미합동경제위원회를 조직하여 비로소 한국 경제 재건을 태제로 하는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정은 진술한 바와 같이 되어버렸다. 물론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경제 재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특수한 사유도 있다. 미 증유의 전란이나 국토 분단의 현실, 경제 재건 이전의 시급한 인플레의 억제로 재정을 안정케 하여야 하는 한국 고유의 상황이나 그 경제는 우리도 충분히 그리고 소상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한국의 요청은 경제 사활의 관건이 되어 있는 미국의 원조 정책이 이대로의 상태로 나가서도 안 된다는 그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국민 재위가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은 경제를 알거나 정치의 조예가 깊은 것은 아니다. 혁명이 있기까지 본인은 단순한 한 군인이었을 뿐이다. 다만 조국과 민족의 위기가 경제에 오직 달려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혁명 이전에 틈틈이 한 조촐한 경제학도로서 이 방면을 더듬어 보았고 정치에 얼마간의 관심을 기울여 본 데 지나지 않는다. 특히 혁명 이후로는 모든 여건이 본인으로 하여금 이 방면에 자연 제약함으로써 본인으로서는 하나의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은 솔직히 말하여 미국의 원조를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새로운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한 우리의 피나는 노력 여부에 매여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원조를 우리의 희망하는 원칙에 입각한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총 집약되지 않으면 안 된다. 21,411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과 석유, 유연탄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396만 달러의 연료 등으로 된 막대한 원료 및 소비재의 도입은 그 대부분이 시장에 매각되어 그 대가는 대충 자금으로 예치되고 이것은 곧 정부의 세출 재원으로 충당되었다. 국가 예산의 근본 구조가 이같이 되어 있는 이상 완전한 의미에서의 독립의 자율성이 보장되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에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을 거부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60만의 대군으로 편성된 세계 제4위의 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의 유지는 객관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크고 불균형 이상의 것이라 하더라도 100만의 강적을 목전에 대결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가피하다.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사태가 발발할지도 모르는 휴전 상태하에서나 또는 국토 통일의 과업, 나아가 미국을 중심한 자유태평양 지구에 있어서 아시아 대륙에 구축된 유일한 교두보라는 점에서도 60만의 군대는 오히려 소규모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도 그 대부분이 여기 군사력 유지에 사용되는 원조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우리로서도 이 엄청난 불균형의 상태를 마다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대충 자금을 통한 막중한 간접 군원 이외에 45년 9월 이래로 59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 군사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것으로 보아도 우리의 국방 예산이 얼마나 큰 규모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병력 유지가 필요 없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날 것인가? 연간 수백억 원이란 방대한 자금을 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달리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지금 선에서 훨씬 인하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에 있어서는 한갓 백일몽에 불과하다. 군을 유지하려면 경제 재건을 제약하여야 하고 경제를 재건하려면
군을 감축하여야 한다. 국가의 사정은 진퇴유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찌 난관이 이 한 가지에 그치랴. 한국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장탄식만 하고 앉았거나 안가한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문명을 주식으로 삼던 우리의 전통을 이제 완전히 거부하고 나선 혁명이 아니었던가.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시기가 오지 않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것은 본인 자신이 혁명 이전부터 하루의 촌각도 뇌리에서 사라져 본 적이 없는 구상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원조 총액의 30%선을 상하하는 잉여 농산물에 관한 것이다. 연간 300만석, 평균의 절대 부족량을 메우는 데 소요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잉여 농산물의 도입은 그 여파로 국내 고가를 때려눕히고 이로 인하여 농가의 소득은 격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농민의 사기와 농촌 경제는 심한 타격으로 혹심한 위축을 초래하게 한 것은 저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잉여 농산물의 도입에 따른 공죄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농촌의 극단적인 피폐는 자연히 농가의 구매력을 압박함으로써 국내 소비품 공업의 부진을 가져오게 하고 인하여 중소산업의 발전에 크게 저해가 되었다. 12년간에 걸친 구 정권은 바로 이런 점에 유념하여 중점적이고도 탄력성 있는 효율적인 시책을 신속하게 시행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은 농촌 정책을 외면하고 소비성적 제3차 산업부문에만 몰두하는 일방 부패와 정쟁으로만 영일이 없었던 것이다. 고가의 적정 가격 조정, 농지의 개량과 확장, 농촌 기술의 보급과 종자의 개선, 그리고 영농 자금의 적기 방출, 수리 관계시설의 충실, 농촌 구조의 현대적인 합리화, 이 밖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시급한 제 문제에는 아랑곳 없이 오직 그들이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는 산업부문에 값싼 처분을 부여하여 국정의 기본인 농정을 자의로 농락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촌은 빈익빈화와 하였고 급기야는 도시애로 유랑케 하지 않았던가. 생산의욕의 감퇴와 노동력의 이사는 끝내 오늘과 같은 폭발적인 식량 위기를 재래하게 하였다. 참으로 오늘 이 마당에 즈음하여 아무리 돌려 생각하여 보아도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것은 농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지상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누가 정권을 맡아보든 먼저 이 난마상의 농촌의 재건 없이는 국가 재건도 허사일 것이다. 하물며 민족 경제의 부흥 운운하는 한갓 하잘것없는 구두선에 불과할 것이라 믿는 바이다. 우리는 하리밥이 공소한 관념론이나 강단의 이론을 박차고 냉엄한 현실과 대결할 새로운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농촌 문제를 바라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 같은 의지의 단말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한국에 솟는 태양은 동해에서가 아니고 농촌의 산이나 들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희망은 밝아오기 때문이다. 휘발유를 주로 하는 11,396만 달러의 연료 도입이 정부의 대충 자금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뜻 있는 국민들이 다 함께 염려하는 바와 같이 국민 경제는 말이 아닌데 자동차의 홍수는 참으로 관심 밖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다. 생산은 없는데 고도화한 소비성에만 관성이 된 우리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고질, 이것을 바로 이 자동차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수천만 달러의 외화가 이같이 사치를 위한 소모에 날아가 버리다니 생각할수록 아깝다. 거의가 전 근대적인 풍토화에 놓여있는
후진 국가의 국민들의 일부가 자동차를 타지 않고서는 외출할 수 없다니 기가 찬 일이다. 사태가 거기에만 국한되었다면 오직 다행이랴. 이것은 점차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파고들어 수태와 부패와 허영과 사치를 조장케 하였으니 실로 놀라운 사상이 아닐 수 없다. 전래의 순박한 민족 정서와 너무나 고지식하리만큼 근면하던 우리 민족성은 여지없이 파일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물론 본인은 고식적인 하나의 통제관념을 늘어놓자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라는 교통, 이기가 우리 생활에 가져다준 공도, 값도 모르는 바 아니며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까지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튼튼하고 기틀이 잡혀지기까지에는 스스로 자각하는 태도가 요망되지 않을 수 없다. 산적되어 있는 제 난관을 직시하고 민족이라는 공동 운명체의 발전을 순시나마 염두에 두었다면 우리는 벌써 이보다는 훌륭한 환경을 마련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요는 국민의 정신 부문 자체가 항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구 정권하에 있어서 소비성 물자의 시장 판매는 또한 다른 증상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실수요자 제도 등으로 인한 특혜층의 등장을 연출시켰고 이것은 곧 정치라는 괴물과 야합하여 끝내는 관료적 특권, 부패 계층과 전후파적 상류 계급을 만들어내었다. 이들은 정치와 사회의 중간을 자리잡고 상하의 망국적인 풍토를 독촉하는 마적 존재로 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주체의식을 마비 내지 말살하는 것까지 주저하지 않았다. 놀고 먹는 비굴성을 배양하고 불로소득이며 지극한 개인주의 그리고 배금주의 사상을 미만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원조 정책을 기저로 하는 한국 경제정책의 이러한 경향은 기간산업, 중소기업 등 국내 생산공업을 답보 상태에 낙후시킨 반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국민의 정신면에 회복할 수 없이 큰 멍을 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인 사치, 허영은 뒤이어 각종 외래 상품의 국내 침투를 손짓하게 만들었다. 혁명 직전 한국의 시장이 제3국의 동무대화된 것도 그 연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의 한국은 확실히 외래 상품이 한국 시장을 점령한 시기였다. 이 무렵에 있어서 순수한 의미의 국산품, 그것은 상품과 사상을 제거한 우리들이 알 몸뚱이에 비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최후로 남은 애국적 저항의 보루였다. 활활 불타오르는 외국의 값진 상품들, 그것을 바라보며 누더기를 감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은 그저 말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아깝기는 한 모양이었으나 그 누구 한 사람도 차마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젊은 청년들은 그들대로 무엇인가 눈을 닫고 있었다. 만감이 오고 갔으리라. 그리고는 입을 꼭 다무는 것이었다. 그 표정을 신호로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본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머지않은 그날을 결심하는 참으로 통분의 순간이었다. 한 민족의 새 출발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불길은 그 이후에도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낡고 때묻고 남의 나라 생각에 밴 마음의 옷을 활활 불사르자면 그만한 시일도 요하였을 것이다. 본인은 용기를 100배 아니 1000배도 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행적으로 경제 구조가 구축된 당시 사회의 위기, 도도히 흐르는 만국의 사조는 상당한 애로와 희생을 강요하였으나 다행하게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 어려움은 극복되었다. 아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는데요. 아까 제가 차례에서 말씀드렸던 혁명은 왜 필요하였는가? 첫 번째, 30억 달러
수원의 내역과 그 전말 부분입니다. 다음번에는요, 두 번째 이야기, 파탄에 직면하였던 민족 경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자도 많고 요즘과 같지 않은 말투라서 읽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듣기에 불편하셨을까봐 읽으면서 내내 마음 졸였거든요. 다음에는 좀 더 부드럽게 읽도록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혁명에 임하셨는지,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셨고, 또 그거를 본인께서 하셔야 하는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지 않은 결단이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착한 성공한 쿠데타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님의 5.16 군사혁명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5.16 혁명으로 인한 혜택을 지금 다 같이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